충청도 면천군의 어느 주막. 한밤중 누군가 주막 주인을 불렀다. 이리 오너라. 때 아닌 부름에 주막 주인이 비몽사몽 뜰에 나가보니 낯익은 선비 한 사람이 킬킬대고 있었다. 칼을 가져오너라. 그의 손에는 어둠에 가려진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조금 전 산길을 지나는데 여우가 나를 홀리려 하기에 힘을 다해 죽여 끌고 왔다. 이놈이 살아나기 전에 껍질을 벗겨야겠으니 어서 칼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선비의 손에 든 것을 본 주인은 깜짝 놀라 온몸이 굳어버렸다. (1899년 5월 28일) 충청도 면천군 관아에 충격적인 고발이 들어왔다. 한 선비가 사람을 홀리는 여우를 때려 죽였다며 그 주검을 가져왔는데 알고 보니 사람의 시체였다는 것이다.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해 행인을 홀린다는 말은 널리 퍼져 있던 이야기이긴 했으나 사람으로 변한 여우를 때려잡았다는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에 사또는 곧장 현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고을 어귀에 자리 잡은 주막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데가 있었다. 현장 어디에도 시신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시신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조씨댁에 있습니다. 조씨댁이라면 시체를 가져왔다던 용의자의 집을 말하는 것이었다.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나 사또는 일단 사건을 고발한 주막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였다. 그는 김춘명이라는 자였다. 내가 본 것을 숨김없이 말하라. 사흘 전 저는 외부에 일을 보러 나갔다 돌아온 뒤 논에 물을 대고 곧장 집에 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에 문을 열어보았는데 문을 열자마자 끔찍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뜰에는 이웃마을의 이름난 망나니인 조태원이 서 있었지요. 그의 온몸은 피로 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조금 전 산길을 지나는데 여우가 나를 홀리려 하기에 힘을 다해 죽여 끌고 왔다. 이놈이 살아나기 전에 껍질을 벗겨야겠으니 어서 칼을 가져오너라. 일전에도 여우에 홀렸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단 말입니까? 이에 저는 칼을 가지고 나와 조태원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그의 손에 붙들린 것은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싸늘하게 죽어있는 한 여인의 시체였지요. 여인의 얼굴을 보았느냐? 어디 사는 누구였더냐? 모릅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태어난 곳에 평생 사는 일이 보통이었기에 같은 마을 사람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나 주막 주인이라면 아는 범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넓을 터. 그럼에도 그는 여인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찌하였느냐? 조태원은 만취하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그를 포박하고 여인을 죽인 곳을 물어 그곳에 가보았지요. 그곳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엄적곡이라는 골짜기였는데 과연 한 곳에 핏자국이 가득하고 찢어진 옷 조각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물건은 없었느냐?
여인의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건넨 것을 보니 그것은 사주로 운명을 치는 내용이 담긴 당사주방이라는 점술서였다. 사또는 책을 살펴보다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물었다. 그렇게 조사까지 마치고 어찌 범인을 풀어주고 고발도 사흘이나 뒤에 한 것이냐? 그것이 그날 저희들이 의논한 결과 조태원이 저희 마을 사람이 아닌지라 그가 사는 이웃 마을에서 고발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여. 하지만 워낙 부유한 집안이라 무슨 수를 쓴 것인지 며칠이 지나도 이웃 고을에선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는 수 없이 저희가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라. 시신을 옮긴 자는 누구냐? 동네 사람 이복동과 이약손입니다. 그 자들을 불러오거라. 시신을 옮긴 경위를 말하거라. 저는 그날 밤 주막 주인의 부름을 들은 제 주인을 따라 이곳에 도착해 그제야 사건의 내막을 들었습니다. 주막에선 회의가 열렸고 시신을 조씨댁으로 옮기기로 결정이 났지요. 어찌하여 조간에로 옮기기로 하였느냐? 죽은 여인이 아는 사람이라면 여인의 집으로 옮겼겠지만 아무도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고 다만 여인을 죽인 것은 조씨였으니 그의 집으로 옮겨놓는 것이 맞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였느냐? 결정이 나고 나서 주막 주인은 제 주인에게 부탁을 하였고 저희들은 주인의 명에 따라 시신을 옮기라 하여 그저 옮겼을 뿐입니다. 시신을 옮긴 연유에 대한 그들의 말은 주막 주인 김춘명의 말과 다름이 없었다. 다만 그중 이약손이라는 사내는 조금 다른 말을 전했다. 그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모가 여인에 대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모라면 주막 주인 김춘명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시신을 조씨댁으로 옮긴 후 주막에 돌아왔는데 안 주인이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주막 주인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그 여인은 아까 왔던 손님이라오. 조태훈이 술에 취해 와서는 저 여인과 술을 마시며 희롱하다 함께 나갔었소. 사또는 마지막으로 범인으로 지목된 조태원을 데려오게 했다. 그는 예상과 달리 멀끔한 차림의 앳된 선비였다. 나이 또한 19살밖에 되지 않았다. 산길을 지나는데 여우가 나를 홀리려 하기에 힘을 다해 죽여 끌고 왔다. 이놈이 살아나기 전에 껍질을 벗겨야겠으니 어서 칼을 가져오너라.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한 사또는 범인으로 지목된 조태원에게 물었다. 내가 사람을 홀리려는 여우를 죽였다 했느냐? 그런데 무슨 속셈인지 조태원은 기존의 자신의 주장을 바꾼 뒤였다. 그는 뉘우치는 투로 말했다. 사실 술이 깨고 생각해보니 여우를 죽였다는 말은 제가 꾸며낸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주막에 들렀다가 한 여인과 더불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여인이 먼저 간다 하기에 따라 나섰는데 엄적곡에 이르자 여인은 찜짓 방황하는 척하며 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저는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여인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런데 여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소리치며 온 힘을 다해 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만취했던지라 화를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도 모르게 여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그녀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여인은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술에 몹시 취해 사리분간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제 손으로 여인의 시체를 데려와 여우를 잡았다느니 하며 헛된 소리를 늘어놓은 것이지요. 그의 말의 요는 여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유혹하고 원인을 제공했으며 모든 일이 술 기운에 저지른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당대에도 술에 취하면 죄를 감경해주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알고 미리 준비한 듯 했다. 진술을 모두 들은 사또는 그의 집 뜰에 놓여있는 시신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덮여있는 거적을 치우자 여인의 끔찍한 마지막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40 정도가 되어 보였고 온몸이 상처로 가득했다. 양쪽 얼굴과 귀는 마구잡이로 물어뜯겨져 있었고 입속에는 대부분의 이가 부서져 있었으며 음부는 아직까지 부어올라 있었다. 그녀는 여우가 아니었다. 악귀에게 끔찍한 짓을 당한 인간일 뿐이었다. 시신을 확인한 사또는 주막 주인 김춘명에게 엄히 물었다. 어제 들어보니 내 부인이 이 여인을 본 적이 있다 하였다. 그 이야기를 빠짐없이 고하거라. 아내 말을 들어보니 사건이 일어난 날 저녁에 조태원이 다른 양반과 주막에 왔는데 이미 만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가는 원래 술만 들어갔다 하면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고 노소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구타하는 것으로 악명이 자자한 자입니다. 오죽하면 그의 삼촌이 저희를 불러 조카에게 술을 팔지 말라 당부할 정도지요. 그래서 그날 조태원이 오자 아내도 술이 없다 둘러댔는데 조태원이 억지로 부뚜막에 쳐들어와 술을 꺼내고는 위협했다고 합니다. 이건 술이 아니고 물이더냐? 이에 하는 수 없이 술상을 내주었는데 조금 뒤 처음 보는 여인이 주막에 들어왔다 합니다. 여인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보따리를 든 떠돌이 점쟁이였다 합니다. 여인이 술을 시키자 조태호는 어미뻘대는 그녀에게 다가가 제 술을 따라주며 수작을 부렸다 합니다. 술이 여기 있으니 그대는 내 술을 한잔 하라. 당신이 내 마음을 아니 내 수양 아들을 해도 되겠소. 그렇게 여인은 조태원과 술잔을 주고받다 조금 뒤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태원이 홀로 그녀를 따라 나섰다 하지요. 이야기를 모두 들은 사또는 조태원에게도 더 할 말이 없느냐 물었다. 그러자 조태원은 간곡하게 말했다. 이것은 모두 술기운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째서 그런 짓을 벌였겠습니까? 젊은 선비가 술에 취해 혈기왕성함을 주체하지 못한 것뿐이니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또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상부에 올릴 보고서를 작성했다. 범인 조태원은 평소에도 악명 높은 파라쿠로 술을 마시고 사람 때리기를 쉬이하였는데 이번엔 여인을 욕보이려는 것도 모자라 때려 죽이기까지 하였으니 그날 이자의 눈에 몽롱함이 마치 짐승과 같았다 합니다. 이곳저곳을 구름처럼 떠다니며 이름도 성씨도 알 수 없는 이 불쌍한 여인은 남의 운수는 점칠 줄 알았을진 몰라도 안타깝게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떠돌이였기에
이 고을에서 그녀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홀리는 요망한 여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말로 짐승 같은 자를 만나 산속에서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조태원은 압송되었고 사법부는 그의 죄를 엄중히 다스렸다. 판사 김영덕은 조태원에게 교수형을 선고하였고 파라코 조태원은 목이 졸려 생명을 빼앗기는 것으로 삶을 마감했다.